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알파벳을 약 3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 규모까지 키운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버핏이 갑자기 AI 기술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구글이라는 거대한 현금 창출 사업 안으로 AI가 들어오면서 버핏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투자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버핏은 이런 회사를 이미 한 번 산 적이 있습니다. 애플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버크셔의 미국 상장 주식 가운데 애플은 약 660억 달러로 여전히 1위, 알파벳은 약 378억 달러로 세 번째입니다. 알파벳은 2025년 9월 처음 공개된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보유 주식 수가 거의 6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버크셔가 알파벳에서 두 번째 애플을 발견한 것 아닐까? 그런데 이 질문을 제대로 풀려면 현재의 애플을 보면 안 됩니다. 2016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애플의 분위기는 지금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2015년 2337억 달러였던 매출이 2016년에는 2156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중국 매출도 17% 줄었습니다. 아이폰은 이미 많이 팔렸고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성장기는 끝난 것 아닌가? 애플도 결국 휴대전화 한 제품에 지나치게 의존한 하드웨어 회사 아닌가? 바로 그 시기에 버크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중반 본격적인 매수를 마쳤을 때 지분율은 약 5.2%, 취득원가는 약 360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애플의 순이익과 현금 창출력을 대입해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버크셔가 사실상 8배에서 14배 정도의 이익 배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엄청난 현금을 만들어내던 기업의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버핏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의 아이폰을 예측해서 애플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성장 둔화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돈 버는 능력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표가 붙어있던 회사를 산 겁니다. 그리고 이후 정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애플은 더 많은 아이폰만 팔아야 성장하는 회사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2017년 327억 달러였던 서비스 매출은 2025년 1092억 달러까지 약 3.3배 증가했습니다. 2026 회계연도 3분기 기준 서비스의 매출 총이익률은 75.6%였습니다. 그런데 버크셔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입니다. 애플은 벌어들인 현금으로 자기 주식을 계속 사서 없앴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현금 물음표상 자사주 매입액을 합치면 약 7,48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파트 한 채를 10명이 똑같이 나눠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명, 3명의 지분이 없어집니다. 내가 추가로 돈을 내지 않아도 내가 가진 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은 커집니다. 버크셔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애플 지분은 5.2%였습니다. 2020년에는 일부 애플 주식을 팔아 110억 달러를 현금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애플이 자기 주식을 계속 없앤 결과 버크셔의 지분율은 오히려 5.4%로 올라갔습니다. 버핏이 직접 주주서안에서 설명했던 자사주 매입의 힘입니다. 즉 애플의 복리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소비자가 아이폰 생태계 안에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엄청난 현금을 법니다. 그 현금으로 주식을 없앱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한 주가 소유하는 회사의 몫이 커집니다. 버크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버크셔가 가진 애플 한 주의 경제적 몫은 조금씩 커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알파벳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회사가 묘하게 닮기 시작합니다. 아이폰을 오래 사용해 본 사람은 스마트폰 한 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아이클라우드가 있고 에어팟과 애플워치가 있고 맥과 앱 구매 내역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갤럭시로 옮기는 것은 휴대전화 한 대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큰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은 조금 다릅니다. 구글 검색을 빙이나 챗 GPT로 바꾸는데 새 컴퓨터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검색창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검색 하나만 놓고 본다면 애플만큼 강한 전환 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년 동안 지메일을 쓰고 크롬을 열고 유튜브를 보고 맵스를 사용하고 앤드로이드를 사용하고
구글에서 검색합니다. 이것이 구글의 다른 형태의 해자입니다. 애플은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힘이 강합니다. 구글은 계속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버핏이 이해할 수 있는 돈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구글 검색 사용자는 검색할 때 돈을 내지 않습니다. 돈을 내는 쪽은 광고주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구글이라는 브랜드가 멋있는지가 아닙니다. 광고비 100만 원을 썼는데 150만 원, 200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돌아오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버핏이 과거 구글을 일찍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기아이코가 구글에 광고비를 지급해 고객을 확보하는 모습을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다고 설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이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객이 돈을 내고도 돈이 남는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애플과 알파벳이 닮은 지점입니다. 사람의 일상적인 습관, 거대한 사용자 기반, 그 습관을 반복적인 현금으로 바꾸는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기존 사용자에게 바로 배포할 수 있는 생태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이 실제로 어떤 돈의 구조를 만드는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돈테크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두 회사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이가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애플은 주식수를 줄였습니다. 알파벳은 지금 서버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알파벳은 영업활동으로 약 849억 달러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설비 투자, 즉 캐펙스가 약 806억 달러였습니다. 번 현금의 약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설비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단순 잉여현금 흐름은 약 43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분기만 보면 영업현금 흐름이 391억 달러였는데 캐펙스가 49억 달러였습니다. 분기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애플의 최근 9개월 캐펙스는 영업현금 흐름의 6%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알파벳이 나쁜 사업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구글은 왜 이렇게까지 돈을 쓰고 있을까? 데이터 센터입니다. TPU입니다. 네트워크입니다. 전력입니다.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컴퓨팅 인프라입니다. 2026년 알파벳이 제시한 연간 캐펙스 전망은 1950억에서 2050억 달러입니다. 약 2000억 달러입니다. 이제 애플과 알파벳의 복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애플의 복리는 벌어들인 돈으로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분모를 줄인 겁니다. 알파벳의 복리는 지금 반대입니다. 오늘 막대한 돈을 데이터 센터에 넣어서 몇 년 뒤 서치, 클라우드, 제미나이, AI 에이전트가 벌어들이는 이익 자체를 훨씬 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분자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전자는 이미 증명됐습니다. 후자는 아직 증명 중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험은 구글 검색이 AI 때문에 무너지느냐입니다. 현재 숫자는 적어도 가장 비관적인 예상과는 다릅니다. 2026년 2분기 구글 서치 및 기타 매출은 633억 달러로 17% 증가했습니다. 페이드 클릭스는 13%, CPC도 3% 증가했습니다. 회사 발표 기준으로 AI 모드는 월간 사용자 10억 명을 넘어섰고 AI 모드와 AI 오버뷰스가 전체 검색량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AI가 검색을 바로 파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클라우드입니다. 이쪽 숫자는 더 강합니다. 2026년 2분기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248억 달러, 전년보다 8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8억 달러에서 88억 달러로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20.7%에서 35.6%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주잔고는 5,1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그냥 돈을 먹는 건물이었다면 비용입니다. 근데 그 서버를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계약하고 돈을 내기 시작하면 생산 설비가 됩니다. 공장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장이 매년 5억 원을 버는지 20억 원을 버는지 50억 원을 버는지가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평가할 때 앞으로 정말 봐야 할 것은 제미나이가 벤치마크에서 1등이냐 2등이냐가 아닙니다. AI에 들어간 1달러가 몇 달러의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는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반론도 있습니다. 첫째, AI 에이전트가 사람 대신 검색하고 구매까지 한다면 기존 검색 광고 클릭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AI 모델이 빠르게 평준화되고 추론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을 넣고도 기대했던 이익률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글의 검색 해자 일부는 기본 검색 설정과 배포 계약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미국의 반독점 규제는 바로 이 부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자신의 기기, 운영체제, 서비스를 대부분 직접 통제합니다. 구글의 일부 배포력은 다른 회사의 기기와 브라우저에 의존합니다. 이 차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가격입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투자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버크셔가 애플을 크게 샀을 때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던 현금 흐름만으로도 투자 금액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파벳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2026년 8월 중순 기준 시가총액은 약 4조 달러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현재 나타나는 단순 PE 숫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2026년 2분기에는 대규모 주식 투자 평가이익이 순이익에 반영돼 표면적인 이익 배수가 실제 영업 능력보다 싸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역산입니다. 2025년 잉여연금 흐름 733억 달러를 출발점으로 할인율 9%, 장기 성장률 3%라는 단순한 조건을 넣어 현재 가치가 정당화되려면 10년 동안 잉여연금 흐름이 연평균 약 19%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캐펙스에는 미래 성장을 위한 데이터 센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목표치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장은 이미 알파벳이 앞으로 훨씬 많은 현금을 벌 것이라는 기대를 가격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파벳을 제2의 애플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반만 맞다고 봅니다. 두 회사에는 분명 같은 DNA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 속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거대한 배포망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엄청난 현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수십억 명에게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다릅니다. 애플은 이미 만들어진 현금을 이용해 주식수를 줄였습니다. 알파벳은 미래에 더 큰 현금을 만들기 위해 지금 주주가 가진 현금을 다시 거대한 AI 인프라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셀츠가 계속 성장하고 클라우드의 이익이 빠르게 커지면서 어느 순간 캐펙스 증가율이 둔화되고 잉여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회복된다면 지금의 데이터 센터와 TPU는 비용이 아니라 경쟁자가 넘기 어려운 다음 10년의 진입장벽이 됩니다. 반대로 AI 투자비가 계속 이익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검색 광고가 AI에 잠식되고 추론 가격 경쟁까지 심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알파벳은 두 번째 애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AI 군비 경쟁 참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현실적인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알파벳은 애플을 복제한 회사가 아니라 애플에서 버크셔가 좋아했던 몇 가지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리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알파벳을 볼 때 기억할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Search,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가? 클라우드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가? 5,140억 달러의 수주잔고가 실제 매출과 현금으로 바뀌는가? 캐펙스가 영업 현금 흐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가 언제 끝나는가? 감가상각비가 늘어난 뒤에도 이익률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한 주당 프리 캐시 플로우가 결국 증가하는가? 지난 영상에서는 버핏이 AI를 산 것이 아니라 구글이라는 강력한 현금 창출 플랫폼에 붙은 AI 성장 가능성을 샀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버핏이 애플에서 발견했던 것은 스마트폰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기 어려운 습관이었고 그 습관에서 나오는 현금이었고 그 현금이 한 주의 가치를 계속 키우는 구조였습니다. 알파벳에도 습관과 현금은 이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하나입니다. 그 현금을 다시 AI에 쏟아붓는 선택이 몇 년 뒤 더 큰 주당 현금으로 돌아오는가? 우리는 제미나이의 다음 점수를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번 돈보다 더 빠르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 돈이 실제 이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이름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주의 몫을 결정하는 질문은 놀랄 만큼 오래된 질문입니다. 쓴 돈보다 더 많은 현금이 돌아오는가? 그 순간 AI는 기술이 아니라 복리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